뇌는 발달할수록 더 발달해. 잠 줄여가면서 할 때 해야 된다. 그 뇌를 발달시킨다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압력이나 자극만 가지고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 그게 더 중요하냐면 어떤 요소들을 강화하고 도와줘야 되는지를 안다면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의 뇌를 발달시켜 나갈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얘기를 나눌 건 아이의 뇌입니다. 도대체 요즘 아이들 왜 이렇게 우울증이 많아? 정말 큰 걱정이거든요. 근데 사실 엄마가 이렇게 아이들의 어떤 행동에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손도 못 대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이 셋을 키우면서 속 안 썩이고 문제 없이 큰 아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도대체 교수님이 이 책을 왜 나 아이 키울 때 안 냈지? 라는 생각이 훅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이 아이의 뇌라는 김붕현 교수님의 책을 읽으신 분, 오늘 만나게 되신 분은 일단 행운이다 라는 축하의 박수를 먼저 주면서 부러운 마음으로 이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진작에 네, 좀 더 일찍 찾아뵀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요. 절 불러주지 않으셔가지고. 어떡해 진짜.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 책을 쓰신 거는 벌써 한 10여 년 전이시죠? 네. 이번에는 이 책의 이제 개정판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근데 이 책을 보면은 왜 이 뇌과학과 아이들의 발달, 양육의 원칙을 이렇게 연관하시면서 했는데 네네. 근데 정말 이렇게 특별히 뇌과학과 아이들의 발달을 더 연관하면서 더 얻은 성과라든지 그 특징이 있나요? 뇌과학을 모르고 아이들의 정서, 인지, 사회성에 대한 발달을 논하는 것은 네. 물론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예. 하지만 문제는 아이들의 발달에 있어서의 정서적인 표현, 인지적인 능력의 획득은 결국에는 뇌의 네. 기능적, 구조적 변화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 네.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엄청나게 많은 연구들이 나와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게 이제 국내에는 잘 소개가 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육 서적의 대부분이 이제 행동주의적인 접근들, 또 그쵸. 정서적인 정서와 맞아요. 관련된 그런 애착 관련된 이론들 이게 이제 주가 이루어져 있었죠. 우리 그거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맞습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주로 애착 이론 아니면 맞아요. 행동주의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더 근본적으로는 0세부터 3세까지의 뇌 발달에서 왜 애착이 중요한 요인이고 그 애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뇌 발달의 어떤 요소들을 강화하고 어떤 방법으로 뇌 발달을 도와줘야 되는지를 안다면 네. 훨씬 더 과학적이고 일관된 네. 애착 증진을 이룰 수 있다. 이제 이런 연구들이 쏟아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소개도 좀 해야 되겠고 네. 제 연구 분야가 또 그런 뇌 발달 관련된 연구 분야였고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제 뇌과학과 양육 그리고 아이들의 발달 과제 네. 이 세 가지를 연결하는 그런 책을 한번 기획을 했었고 그래서 요새 이 책이 1등이군요. 1등이란 것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책에 보면은요, 이걸 진짜 내가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걸 읽었어야 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아이들에게 뇌과학적으로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 지능에 대해서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어요. 꿈을 펼치게 하는 생각지능, 세상을 따뜻한 눈으로 보는 정서지능,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지능. 이거 다 있으면 애 얼마나 좋을까. 네. 근데 그거 갖게 하기까지는 수많은 이제 시행착오와 아이들도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렇죠. 부모님도 어떻게 도와줄지 헷갈려 하실 수 있고 아까 네. 아이들 기질마다의 또 차이가 있으니까요. 받아들이는 수준의 차이가 또 있고 하니까요. 네. 이것 좀 하나하나씩만 짧게 설명하면서 네네. 엄마들에게 좀 이렇게 해라라는 어떤 조언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생각지능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의 생각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창의력, 상상력, 네. 그리고 아이가 표현하는 네. 언어적인 능력, 그리고 아이가 뭔가를 생각하고 그거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네. 지적인 발달, 거긴 실행도 사실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총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지능이라고 하는 걸 발달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네. 사실은 그 아이한테 그 나이에 맞는 경험들을 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정서 애착이 충분하지 않은 친구가 자기의 창의적인 상상력을 발전시키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불안이 높아지고 위축되기 쉬워지니까요. 그러니까 애착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주는 것도 네. 이 생각지능 형성의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고요. 두 번째는 조절 능력. 네. 그러니까 아이 스스로가 자기의
감정, 충동, 행동을 조절하고 규칙에 맞게 적절한 적응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생각지능을 제대로 활용하는 데 중요하고, 왜 그게 더 중요하냐면 그런 조절 능력 발달은 전두엽 발달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전두엽의 발달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데는 생각과 어떤 전반적인 자기의 능력을 표상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밑단계의 조절 능력이 일단 발달이 잘 돼야 그래야 돼요. 그게 생각을 제대로 표현해내고 적절한 상황에 맞게 그걸 활용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세 번째가 이제 공감 능력인데, 네. 공감 능력은 생각지능하고 정서지능의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오. 그러니까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는 거, 타인의 감정을 중요하지. 느끼는 거, 이게 결국 공감인데, 그런 능력들은 사실은 만 7세, 8세쯤부터 더 왕성하게 발달하고, 그것도 전두엽하고 여기 나오는 대상회라고 하는 감정 연결 고리가 있는데 우리 뇌에 그 두 가지의 역할이 같이 상호작용할 때 네. 아주 폭발적으로 발달합니다. 그 발달이 정서적인 이해, 타인의 생각에 대한 이해, 아하. 상황에 대한 이해, 이렇게 되니까 그걸 실제로 자기가 어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 행동으로 옮겨진 생각이 타인과 나에게 다 보탬이 되는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세 가지 요소들, 애착이라고 하는 초기 3년 동안의 경험, 네. 그리고 조절 능력이라고 하는 그 이후에 한 4세에서 7세까지의 발달, 그리고 이제 7세부터 본격적으로 공감. 나타나는 공감, 생각에 특히 아하. 사고에 대한 공감, 아하.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이 아이의 생각 지능이 이제 거의 완성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아, 일단 생각지는 그렇게 일찍 완성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 시기가 단계를 거치면서 일종의 피라미드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게 완성이 기본적으로 잘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아이들이 학습을 통해서 그렇지. 네, 그 내용면을 엄청나게 풍성하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들의 기초가 되는 것이 생각지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2살 이전까지가 참 중요하네, 아이들. 네,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기를 맞이하는 그 직전까지가 이제 12살까지를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청소년기 때 한 번에 변혁이 또 일어나긴 해요. 그동안에 쌓아온 피라미드를 네. 한번 확 엎어요? 한번 사춘기 때? 거의 엎는다고 볼 정도로 한번 확 휘둘리면서 그게 타워가 되는 친구들도 있고 좀 안타깝지만 좀 밑으로 이렇게 무너졌다가 다시 이제 시간이 지나면 회복은 되지만 그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전두엽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과 예민성을 담당하는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시스템이 이제 서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청소년기거든요. 그게 생각지능의 기초, 정서지능의 기초를 막 흔들어 버립니다. 그게 한번 청소년기에 질풍노도라는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로요. 그렇구나. 우리 뇌 안에서 정말 질풍노도가 한 4, 아기 5년, 때부터 이렇게 쌓아 올린 걸 확 뒤집으면서 확 뒤집으면서 다시 만들어 리빌딩해요? 리빌딩하면서 리모델링하고 자기께 만들어져요. 근데 부모가 그때 만든 내 게 거. 아니고. 네, 그 진짜 내 거. 이전까지는 보편적인 애착이고 그리고 조절 능력도 기초적인 조절 능력이고 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지는 공감, 타인과의 상호작용 이것도 사회적 적응을 위한 상호작용인데 청소년기 때 한번 확 파도가 몰려와서 그 파도랑 아이가 정말 맞서 맞아. 싸운다고 할까요? 네. 극복한다고 그럴까요? 그 과정에서 리모델링이 자기의 방식대로 되면 그건 진짜 자기 거예요. 그래서 아이 스스로도 그걸 느껴요. 청소년기에 정말 자기가 혼란스러워서 굉장히 고통스럽다가 무언가를 발견하는 느낌, 뭔가 정리된 느낌을 청소년기 후기나 성인기 초기에 하게 되면서 이걸 내가 진짜 앞으로 이걸 하고 싶다. 난 이걸 원한다는 쪽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엄마들은 그러거든요. 우리 애는 아주 얌전해서 사춘기가 없어. 문제 없다 사실은 그런 저는 식으로.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너무 질풍노도가 없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모가 제안하거나 사회가 좋다고 얘기하거나 대중의 인식이나 이런 데서 좋아 이게 보이는 좋아라고 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거에 대한 고민이나 그런 거 없이요. 그 아이라고 변화가 없겠습니까?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거 안 좋잖아. 그거는 나는 지금 이러면 안 돼. 확 눌러버리고 그냥 받아들여요. 좋다고 하는 거를.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고려하지 않아요. 그때는요. 그런 친구들이
대학교 사춘기라는 요즘 말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 대학에 들어가서 어떡해. 사춘기를 경험해요. 너무 허무해. 다 키운 줄 알았더니 네. 다시 시작해야 돼. 갔는데 이과는 나하고 안 맞아. 내가 왜 이걸 선택했지? 뭐 돈 많이 번다고 좋은 게 아니네. 뭐 이제 이런 식의 생각들이 진짜.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부딪히고 혼란스러워하고 물론 그때 이제 너무 많이 힘들어하면 도와주셔야 되지만 네. 또 너무 극단적인 생각 속에 빠지면 그건 치료도 받아야 되지만 사춘기의 그 혼란이 분명히 그 아이에게는 자기 거라는 걸 찾는 데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정서지능과 실행지능이 있어요. 네, 정서지능이라고 하는 건 네. 이제 내 감정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중요하다. 내 감정이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거를 느끼는 거, 생각하는 거. 그게 정서인지의 시작인데 그것도 애착 경험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애착 경험이 안정적이고 부모하고의 감정 교류가 애착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주고받게 되거든요. 그렇지. 대부분은 이제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안심이나 그리고 대부분 괜찮아, 그래도 돼, 뭐 이런 말들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를 추스리는 이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 안 나나요? 화나죠. 그리고 슬플 때도 있고요. 뭘 얻지 못했을 때, 뭐 먹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 감정들을 다 느끼는 그 시간이 정서지능의 토대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처음 태어나서 18개월, 24개월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식되고 그게 이제 언어화됩니다. 나는 화가 났어. 나 지금 신경질 나. 나 지금 너무 기뻐. 나 지금 질투나. 나 지금 굉장히 우울해. 화가 나서 막 슬퍼. 이런 마음까지 쭉 연결되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언어화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언어화라는 게 감정인식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감정의 언어를 배우는 거죠. 그렇죠. 감정의 언어를 배우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느끼는 게 있냐면 그 다음엔 타인의 감정을 그걸 또 언어화시킬 수가 있고요. 내 감정이 전달되고 타인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타인의 감정이 언어화되는 걸 받아들이고 네가 그렇구나 하는 걸 이해하게 되고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정서지능의 기초가 만들어지는 거고 거기에 이제 조절이 붙으면 이게 막 표현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화가 너무 많이 있는데 이 화를 그냥 막 표현해 갖고는 오히려 백화점에서 엄마한테 예쁜 거 사달라고 했는데 가가지고 땡깡 부리면 얻어지는 게 없어요. 이거 내가 참아야 되는구나. 야, 이거 참아야 돼. 조절 능력. 그게 이제 조절이 붙는 거죠. 그래서 감정의 조절이라는 것이 그 뒤에 따라오죠. 세 번째는 공감인데요. 그거 역시 같은 프로세스죠. 아까 생각의 지능과. 그래서 공감이라는 건 결국 그때는 타인의 어떤 그런 감정의 보편성을 이해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슬플 수가 있고 내 친구가 이런 일을 겪었으면 걔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걔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걔한테 좀 위로가 되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되는 초등학교 시절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그게 또 감정의 지능, 정서 지능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사는데 기본 인프라네 이거 다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기본 다 틀을 만들어지네. 만들어주는 거죠. 초등학교 막 그때쯤. 초등학교를 전후로 해서 애착부터 조절 그리고 아이가 실행할 수 있는 실행도 그때 만들어져요. 그렇죠. 실행은 이제 그걸 통해서 아이가 이니셔티브를 갖는 거예요. 이니셔티브라는 건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면 주도성입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난 이걸 하고 싶어. 근데 물론 그거의 이거는 청소년기 때랑은 좀 달라요. 청소년기 때는 자기가 막 혼란을 겪고 이러것저것 해보면서 선택되는 거고 이때는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난 포켓몬이 좋아. 그래서 포켓몬에 빠져서 막 쫙 카드를 모으고 그걸 가지고 뭔가 아이들과 소통해서 놀이팀을 만드는 것처럼 그런 활동들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한테 모티브가 되는 거. 그게 이제 실행 기능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꾸준히 하는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는 즉흥적이지가 않습니다. 꽤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공룡을 난 좋아한다.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탐험을 하고 탐구를 하고 찾아봐요. 그리고 책을 실제로 이제 굉장히 가깝게 여기고요. 책에서 얻어지는 지식들이나 책에서 얻어지는 경험들이 그 아이의 이런 실행 지능의 발달에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간접 경험들이죠. 그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이 아이가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죠. 뭐 아침에는 일본 이야기를 읽으면서 막 일본의 어떤 그런 천황의 뭐 경험들을 제가 간접 경험을 하고 오후에는 해저 산만리 읽으면서 바닷속의 경험도 하고 이런 경험들이 이루어지는 간접 경험의 세계가 실행지능
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지식의 성장. 그래서 저는 청소년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학령기 때 책을 읽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때네 네, 그럼. 초등학교 때요. 초등학교 때 진짜 그 나이에 맞는 동화책부터 시작해서 한 3, 4학년 되면 이제 소설책, 5, 6학년이 되면 철학책도 읽을 수 있어요. 가벼운 철학책은요. 맞아. 이런 책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엄청난 정보란 말은 너무 드라이한 말 같고요. 그 아이한테 주는 엄청난 에너지 같은 거죠. 그렇게 아이들이 아까 얘기한 그런 세 가지의 네. 생각, 정서, 그걸 실행하는 능력 이게 갖춰지면요. 이게 다예요. 사실 사회 나오면. 네, 성적은 그냥 따라오는 거죠. 사실. 이 생각 잘하고 정서지능 잘하고 그 실행하는 사람이 다 성공했어요. 네, 거기서 실행에 한 가지만 더 붙인다면 도덕성이에요. 도덕성.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합니다.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남한테 해를 끼치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되고 네. 그 규칙을 어떻게 정하는 데 있어서 공정해야 되고 그렇지. 그래서 정해진 규칙은 내가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착한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 막 힘으로 뺏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굴 도와주는 사람을 오히려 박수 쳐주고 네. 그 사람 정말 대단하다고 인정해주고 이런 감정, 생각 그게 통합되어 있는 하나의 인식의 틀을 만드는 게 이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친구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그 틀을 다 그 시기에 완성을 했다고 볼 수도 있죠. 이 사회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기초 실력이 맞습니다. 다져지는 건데 맞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너무 네. 못 보고 아이고. 도덕적인 걸 너무 무시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맞아요. 초등학교 선생님 맞아요. 만나보면 예를 들면 뭐 피구를 하다가 피구 꽉 맞아가지고 이렇게 넘어져서 발에 상처가 났대요. 넘어지는 무릎이 까졌대요. 근데 도덕성이 좋은 아이들은 다친 아이가 있으면 먼저 가잖아요. 너 왜 피가 나니? 막 그리고 양호실에 같이 가자. 뭐 양호 선생님한테 뛰어가서 양호 선생님도 다쳤으니까 빨리 와보세요. 뭐 이런 역할을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선생님이 경험해본 바에 따르면 어떤 아이는 그 아이를 돌봐주거나 뭐 도와주려는 생각이 전혀 없고 없어? 선생님 우리 한 명 저렇게 빠졌는데 그 다음에 우리 불리하잖아요. 어머머머. 우리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 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경험한 선생님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 경쟁이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최우선이고 남은 나보다는 훨씬 더 고려의 대상이 아닌 그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는 꼭 필요한 거야? 왜? 내가 꼭 도와줘야 돼? 이런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만연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을 때 저는 요즘 우리 사회나 우리 학교가 정말 그런 착한 아이가 더 인정받고 남을 도와주는 아이가 더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 내지는 그런 것을 더 강조하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 교수님 이거만 제가 이제 제 관심이라서 이거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거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뇌는 억지로 일하지 않는다. 네네. 이게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엄마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애 공부 더 시키면 뇌는 발달할수록 더 발달해. 그러니까 왜 애들 잠 줄여가면서 학원 보내고 엄청 공부시키잖아요. 공부해야 될 때, 할 때 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 읽어보니까 뇌는 그렇게 억지로 일을 안 한다면서요.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뇌가 선택하는 거는 네. 결국에는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자기가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그리고 자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네. 선택하는 선호성이 훨씬 더 높죠. 그리고 그거를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실행할 때 느끼는 또 감정이 있고 거기서 느껴지는 만족감, 네.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스스로에 대한 뿌듯함 네. 이런 것이 같이 동반될 때 훨씬 더 뇌는 작동을 제대로 하게 되는 거죠. 제대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 뇌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는 사실은 그것이 인지적인 활동만이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그 밑에 깔려 있는 정서적인 경험들, 그 정서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즐거움과 만족감 이것이 같이 작동해서 뇌가 실제적인 실행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변화들이 뇌 안에 쌓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뇌를 발달시킨다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압력이나 자극만 가지고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이려는 의욕과 동기,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과
즐거움, 어. 그걸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아이들의 뇌 발달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어떤 시기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갖고 있는 기질마다 네. 또 어떻게 보면 아이 한 명 한 명마다 제가 볼 맞아, 때는 맞아. 한 개개인마다 맞아. 그걸 느끼고 음. 경험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한 아이에게 적합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네. 한 아이가 그걸 싫어한다고 해서 모두가 싫어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처럼 결국 그 아이, 내가 키우고 내가 돌보는 이 아이가 어떤 걸 좋아하고 그걸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강화되는지를 네. 아는 게 중요한 것이죠. 좋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이제 읽으실 분들이 이제 주로 아이의 뇌기 때문에 엄마들이 많이 할 것 같잖아요. 이제 네네, 많이 읽을 맞습니다. 텐데 당부의 말씀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아이들마다 다 다르다는 걸 인식하시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거를 배우고 그거를 쌓아 나가는 과정들을 경험한다는 건 공통적인 분모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 공통 분모에 대해서 이 원칙에 대해서 기술을 한 겁니다. 네. 공통 분모를 아시고 아이들마다의 표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고려해 주신다면 네. 우리 아이의 발달에 맞는 기본적인 부모님들의 도움 네. 그리고 기본적인 양육의 어떤 조건 네. 그리고 아이한테 주어지는 더 좋은 자극들을 아마 부모님들께서 많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신다면 아이들도 자기 기질에 맞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의 뇌를 발달시켜 나갈 수 있겠죠. 네. 자, 이 책을 보시면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나 오늘 이거부터 읽어야지 하는 게 그냥 착착착 표시를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읽었거든요. 책은 아이들한테만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뇌는 아이도 있고 우리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뇌도 만만치 않아. 얘도 문제야, 얘도. 그래서 이걸 읽으시면서 아이의 뇌, 나의 뇌, 아름답고 행복해지는 뇌가 되고 그 집안이 이 책을 통해서 회복되어졌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정말 많이 했어요. 분명히 이 책을 통해서 아이와 여러분의 관계, 아이의 행복, 여러분의 행복 다 회복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집안을,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책을 꼭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소감을 적어주세요. 고민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이런 문제 있어요. 나는 자녀와 이런 갈등을 겪어요.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서로 보면서 서로 위로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댓글 적어주신 분 중에 5명을 선정해서 오늘의 이 책을 보내드릴 텐데, 이 책의 제목도 같이 적어주세요. 자,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1. 어른의 뇌. 2. 아이의 뇌, 3. 부모의 뇌. 4. MG의 뇌. MG의 뇌 궁금하네요. 아유, 궁금하네요. 자, 여러분, 이 책 제목과 함께 여러분의 솔직한 여러분의 이야기도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